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통계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알고 예측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고 분야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구에서의 데이터는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장원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데이터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성덕이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성공한 덕후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야구를 원래도 좋아하셨는데 통계학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구단의 자문을 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덕후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롯데 팬으로서 네.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네. 뜰 듯이 기뻤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네, 좋아하면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보게 되면 데이터가 쌓여서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야구 분야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영향,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이제 어떻게 데이터 야구가 어떻게 경제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자문을 맡게 되신 건가요, 일단? 네, 제가 사실 이제 2013년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하고 함께 네. 한국야구학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거든요. 네.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매년 학술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계신 야구인들하고 친분도 좀 맺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롯데 자이언츠 부단장으로 계신 박현우 네. 부단장님, 네. 그분하고 이제 좀 친분을 맺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영입을 제안해 주셔서 네. 제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2013년이면은 지금보다 10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네. 알고 계셨는데 왜 이제서야 네, 자문을 그만큼 데이터 야구가 지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국야구학회를 가지고 2013년에 네.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요 분야의 혁명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인 조금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에서 뭔가 데이터 야구가 중요해졌다. 그다음 분석팀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 사이 일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야구의 중요성 또 네.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데이터 야구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야구가 기록의 경기라고 했지만은 기록지 한 장에 한 경기가 다 들어갔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 야구 기록지 어떻게 기록하는지 배우고 한번 직접 기록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록지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요즘은 경기 하나를 하면 이제 타구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몇 기가씩 뭐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예를 들면은 타격을 할 때 뭐 이제 발사 각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뭐 구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속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타구를 추적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진보를 많이 해서 네.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트랙맨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이제 호크아이라는 걸로 바꿨는데 한국 이제 야구 팀들도 호크아이로 이제 바꿀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선수가 어떤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구종을 사용하는지 어떤 공을 타자는 잘 치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기록지 한 장에 그러면 안타, 홈런, 뭐 변화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예, 옛날에는 네. 보통 이제 기록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타격 위주로 가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그 구질까지 다 기록하진 않았고요. 그다음 뭐 몇 번째 타구에 이제 뭐 여기 2루타를 쳤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경기 전체에 대해서 네. 전 모든 걸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쏘이게 된 거죠. 통계학자로서는 이렇게 기록이 많아진 게 굉장히 반가우시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기록이 많아진 게 사실은 비단 야구만은 아니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그 얼마 전에 그 황희찬 선수가 골 넣고 이제 세레모니 할 때 우통을 벗었더니 몸에 네. 막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네.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구는 기록의 경기라고 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선수를 평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시스트가 몇 개고 골이 몇 골이다 이거 네.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이 선수가 한 경기에 몇 킬로 뛰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감독이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몸놀리도 빨아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기록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몸에 착용을 하면서 이 선수의 움직임이 다 기록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평가 지표와 다른 걸 이제 내세울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의 혁명이 지금 야구로 시작했는데 그 전방위적으로 다른 스포츠에도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골 넣었을 때 심박수가 얼마인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 네.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에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긴 건데 야구에서 데이터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줄 설명을 해주시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야구는 기록의 경기다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야구는 데이터의 경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구는 데이터의 경기다. 네. 데이터에 따라서 야구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이제 투수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승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감독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작전을 쓰려고 할 때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많이 하죠.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대타 쓸 때 뭐 이제 좌투수 좌타자 이런 대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좌타자가 나면 좌투수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 야구는 조금 더 발전한 게요. 아마 그 의료 분야에서 가장 요즘 관심이 많은 게 정밀 의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어떤 폐암 환자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약제가 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걸 썼어요. 근데 요즘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한테는 이런 약제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화된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투수 좌타자가 아니라 이런 투수에 대해서 특정 투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약간 개별화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보편적인 전략이었는데 지금 이제 개별화된 전략으로 바뀌는 게 의료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분야,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야구를 볼 때 그 말씀하신 좌투수의 좌타자, 우투수의 우타자 이렇게 이제 두는거나 아니면 1번 타자는 발이 빨라야 된다.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는 4번에 나와야 된다. 5번에 나오면 의아해하잖아요. 이대호가 도루하면 굉장히 놀라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깨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기 미국의 프로야구를 보면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타순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2번 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나라 치면 홈런 타자가 2번 타자 또는 1번 타자예요. 그러니까 1번 타자에 지금 보면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발이 빠르고 뭐 출루율이 높고 이런 선수인데 그다음에 뭐 2번 타자는 작전을 잘하게 번트도 잘 되고 그런 선수라고 하는데 미국에 보면 그냥 잘 치는 선수들이 전부 다 앞에 다 포진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치고 나가야 된다는 타석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잘 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 홈런 타자가 2번 타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1번 타자가 아까 말씀드린 전혀 발이 빠르지 않는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1번 타자가 보면 굉장히 거구의 몸이 좀 느리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홈런도 굉장히 많이 치고 볼넷을 많이 골라서 출루율이 높습니다. 근데 타율은 낮은 편인데 이 전통적인 1번 타자하고는 전혀 이제 그 거리가 먼 그 이제 사실 1번 타자죠. 그러면 그 경기에서는 아마 그 1번 거구의 1번 타자가 판을 많이 깔아주고 출루를 많이 해서 판을 많이 깔아주고 뭐 홈런을 잘 치거나 하니 2번 타자가 점수를 내주는 뭐 그런 이제 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군요. 이렇게 이게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들이 바뀌는 건데 사실은 과거의 그 야구를 생각을 하면 멘탈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심하면은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진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맨날 공 던지는 연습만 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못 넣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멘탈이 흔들려서 그렇다. 이런 그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처음에 적용을 할 때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우스갯소리로 볼펜에서는 선동열인데 경기만 나오면 금방 무너진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독 입장에서 담당하고 뭐 아니 2군에서도 잘 던지고 볼펜에서는 공을 보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큰 경기에 나가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암만 이제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운영이 된다고 믿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세이버매트리션들이 마이너리그 구단을 사요. 자기들이 한번 야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현장 경험은 하나도 없지만은 숫자로 배운 야구를 한번 진짜 내가 야구단 운영에 접목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마이너리그 팀을 그 이제 사가지고 직접 이제 감독으로 데뷔도 하고 선수도 이제 그 타순도 짜고 구단 운영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잘 나가다 싶다가 보니까 뒤에 가가지고 이제 성적이 나빠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기록으로 볼 때는 내가 왜 이 선수가 우리 팀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동료들은 중요한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더가웃의 리더십도 있고 그다음 소위 말하는 케미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선수인데 경기장 밖에서의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단순히 드러나는 것 이외에 이제 또 성과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엑셀 시트에 있는 그 숫자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 선수는 정말 쓸모없는 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경험이 녹아나고 네. 그다음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이 성공은 아까 이런 데이터 기반과 경험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자유로운 네. 조화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그 직접 구단을 운영할 때도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정도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감독들하고 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서로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구단 관계자는 네.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데이터 분석팀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인식되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비 시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미국 프로야구는 사실 올해부터 수비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금지됐는데 네. 그 전에는 외야에 이제 선수가 4명 가 있기도 하고요. 내야 이제 1루와 2루 사이에 선수가 뭐 이제 유격수하고 3루수도 거의 다 가 있는 거죠. 이제 왼쪽 타자가 등장하면 지나치게 이제 그쪽으로만 공을 보내는 선수인데 한국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는데 사실 보면 이렇게 거의 반을 텅텅 비워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그런 걸 극단적인 걸 쓰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 그렇게까지 않는 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쪽을 완전 비우는 걸 과연 이게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팀과의 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받아들이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그 데이터 야구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걸 맞춰나가는 시기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부터 이 데이터 야구가 좀 접목이 됐다? 어느 팀부터 접목이 됐다라고 교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모든 팀들의 사정은 알 수 네. 없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팀이 거의 전무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네. 제 기억에는 NC가 그래도 비교적 데이터 분석팀들을 가지고 일찍부터 잘 운영을 네. 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NC 단장님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팀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비교적 이제 데이터 분석팀 물론 이제 딴 팀에도 이제 프론트 출신들이 있긴 있는데 데이터 분석팀 출신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 분석팀 출신이 단장까지 올라간 건 NC가 유일하고 네, 그 전에도 이제 분석팀들이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그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야구나 그 축구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앵커고 아나운서다 보니까 그 멘트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쪽에 이제 나름 전문가다 보니 어떤 멘트를 맛깔나게 하지,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라고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은 또 통계학자시니까 야구를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보실 것 같거든요. 네. 데이터 야구가 접목되고 나서 가장 뭔가 반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네. MLB TV 같은 걸 보면요,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타구를 치면은 외야에서 이 공이 잡힐 확률이 얼마고 막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컴퓨터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탯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고 싶으면은 거기서 즉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처럼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 야구 경기가 끝나면 보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박스라고 해가지고 선수들 기록들을 쭉 보는 게 항상 이제 습관처럼 돼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숫자 덕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는 재미가 배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야구를 볼 때 야구를 정말 이제 야구만 보려면 사실 집에서 TV로 보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직관이 보는 즐거움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중계 방송을 들을 때도 보면 가끔 해설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경기 외적인 얘기나 그다음 아주 오래된 이제 뭐 그 야구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걸 얘기해 주면서 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주는 즐거움도 또 있고 그다음 전통적인 야구가 주는 즐거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머니볼이 사실은 그 데이터 야구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니볼은 상당히 극적이잖아요. 네. 그 아주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 그리고 노장의 선수를 비싼 가격에 사오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20연승을 하나요? 그런 성과를 이루기까지 하는데 이런 머니볼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 드라마틱한 상황이 데이터 야구로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미 몇 번 생겼고요. 네. 사실 이제 머니볼이 유명한데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빅데이터 베이스볼이라는 책이 지금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 구단 얘기입니다. 최지만 선수가 얼마 전까지 뛰기도 했고요. 근데 이 구단이 이제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한 도시가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인데 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그냥 항상 지는 팀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기장에 가면은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친구들과 같이 맥주도 한잔 하고 경기도 봤지만은 그렇게 이제 팀 자체는 그렇게 응원을 열심히 할 만한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그 팀이 이제 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다가 이제 2000년대 아마 2010년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극적으로 간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 야구를 통해서 진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머니볼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들을 가성비 좋은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 할 때 그때 나온 얘기가 출루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루율이 이제 높고 타율이 낮은 선수는 사실 몸값이 쌌거든요. 근데 타율은 높고 출루율이 낮은 선수는 몸값이 비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야구에 이기려면은 봤더니 득점을 많이 했는데 득점하고 관련된 건 타율이 아니라 출루율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 좋은 선수를 싸게 모으자.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구단들이 알게 됐죠. 야, 출루율 높은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가성비가 더 이상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피츠버그 파이어레이츠에서 했던 게 이제 캐쳐 프레이밍이라는 걸 네.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표로 또 그 당시에 새로운 지표로 들고 온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좋은 포수를 뽑아서 그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포수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포수라고 지표상으로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이밍은 사실 지금도 이제 이미 프레이밍은 일반적인 지표가 네. 이미 됐는데 이제 공을 잡을 때 예를 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이 바깥쪽에 나오는데도 이제 캐쳐가 그 이제 글러브를 어떻게 네. 위치에 잡느냐에 따라서 마치 스트라이크처럼 네. 보이는 네. 그런 것도 보일 수가 밑을 있거든요. 살짝 틀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기술을 얘기하는 네네. 거군요. 노련하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그 간과한 이제 지표였는데 그 파이어레이츠에서 맨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네. 그런 지표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또 보편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렇게 숨겨져 있는 지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성비 좋은 선수 이런 선수가 좋다. 근데 이제 새로운 지표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꽤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더 관심 있는 게 훈련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선수 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키울 것인지 이 선수가 지금 보면은 지금 선발 투수로 이제 2군에서는 활약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 투수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선수가 지금 뭐 유격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든지 네. 이런 선수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 야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데서는 사실은 데이터 야구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접목을 시켜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게 접목을 한 것 같거든요.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구 분석팀 같은 게 인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그 복수로 된 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도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생각외로 굉장히 그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시스템도 잘 갖춰져 네.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롯데 자이언츠에서 분석팀 인원을 한 명 뽑는다 그 얘기를 들은 게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 박현우 부단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 스카우트로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박현우 부단장이 저희과 졸업생들 가지고 네. 이게 좀 인턴으로도 뽑고 그 다음에 분석팀 그 인원으로 좀 쓰고 싶다고. 근데 제가 학교에 그 인턴 공고를 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이제 덕후들이 많고 자기가 야구단에서 일해보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인턴도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원래 한 명만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네. 이제 3명을 뽑아서 이제 같이 이제 인턴을 하고 했는데 사실 야구단에 취업하진 않았어요. 그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이유는 학생들이 막상 가봤더니 그 학생들도 꿈꿨던 게 마니볼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이게 데이터베이스도 안 갖춰져 있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서 네. 이런 것부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롯데도 보니까 그 비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네. 롯데 시스템은 시카고 컵스 이제
이제 성민규 전 단장님이 거기 출신이라서 아마 많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참조를 해서 만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 큰아들이 시카고 컵스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저희 롯데 구단 이제 제가 이제 위촉이 됐을 때 같이 갔는데 저희 큰아들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요. 봤더니 이거 컵스 시스템하고 거의 똑같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야구가 접목된 그 구단들이 많아지면서 과연 앞으로 프로야구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롯데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롯데 담당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췄으니까 이제 좀 가을 야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제가 롯데 자문위원 됐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제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뭐 이제 드디어 가을 야구 내년에는 볼 수 있냐, 뭐 안 되면 너가 책임져라. 뭐 그다음 등등 뭐 여러 가지. 책임감까지.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내년 시즌 개막이 되면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 고르라고 하면 야구 감독, 축구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 이제 이 자문위원도 거기에 또 끼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긴 한데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 아마 이제 이번 오프 시즌 때부터 조금 더 자문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뭐 직접 모든 데이터를 보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R&D 팀이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는 방향이라든지 또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걸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분석에 대한 이제 기술적 자문 뭐 그런 걸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롯데 팬들도 그렇고 롯데를 상대할 그 다른 구단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롯데만 놓고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미 분석을 좀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2023년 시즌이 끝났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야구 팬으로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이게 이제 사실은 직업이 되면은 물론 직업은 이제 사실 제가 교수라는 게 사실 정확한 직업이고요. 저도 이제 아직 학기 중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제 겨울 방학 때나 그럴 때 좀 본격적으로 한번 올 시즌 데이터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팬으로서 약간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봤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성으로 분석을 하시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프로야구에서 유독 이 팀을 만나면 약해지는 팀들이 있어요. 뭐 한화가 잘 계속 못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롯데를 만나면 굉장히 잘한다던가 이런 약간의 라이벌 구도 그리고 약간의 그 강자 대 약자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구조가 결성된 경우에도 데이터 야구로 이거를 깨부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천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천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실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은 특히나 프로스포츠 팀 같은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홈 경기에 강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팀 물론 이제 기록 자체가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딴 팀하고 승률이 4할인데 이 팀한테는 9할이다. 뭐 이런 정말 천적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런 그 천적 관계의 원인이 뭔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좌타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 팀은 봤더니 좌투수가 굉장히 이제 많은 팀이라서 딴 팀 뭐 우타자가 많은 팀하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우리 팀은 워낙 좌타자가 많다 보니 고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천적이라는 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이 천적이라는 게 사람은 이제 선택된 기억만 하거든요. 보통 뭐 이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내가 국대팀 축구 경기 보면 항상 져 그래서 난 보면 안 돼 그러는데 본인이 진 경기만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긴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봐서 졌을 때만 기억을 하는 거니까 천적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된 이제 기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하고 만약 그게 정말 천적 관계라면 그 천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뭐 투수진 운영인지 타자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그 하필이면 스케줄이 좀 안 좋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 한번 좀 살펴보고 실제 천적 관계인지부터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바쁘시겠어요. 여러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1984년에 이제 롯데 팬이시니까 최동원 투수가 그
7번 경기를 하는데 4승을 네. 4번을 혼자 선발 투수로 나와서 네.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선발 투수가 연속으로 나온다고 네. 라고 하는 그런 기록.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승엽 선수가 굉장히 고전하다가 네. 한 방에 그냥 뒤집었잖아요. 네.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해서 보면 야구 팬들이 데이터랑 더불어서 너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을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데이터로 다 설명이 되면 뭐 보는 재미가 네. 없겠죠. 안 보고 이미 경기는 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의외가 있으니까 경기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라는 건 항상 보완의 수단이니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데이터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분석에서 이제 팀 육성 같은 걸로 네.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타구 발사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각도를 높였더니 선수의 타격 성적이 굉장히 모든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수들의 평균 발사 각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팀은 이제 훈련을 할 때 스프링 캠프에서 이 앞에다가 장애물 같은 걸 놓고 그걸 보면 이제 의식적으로 올려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발사 각도를 높이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각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에 맞춘 또 어떤 그런 도구들, 타격 훈련 도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새롭게 이제 뭐 선수들을 가지고 키운다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선수인데 발사 각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평범한 선수인데 굉장히 이제 그 뛰어난 선수가 된 경우가 미국에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데이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 개발, 그다음 어떻게 훈련시키나 그런데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야구팬 입장에서는 경기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 전후 그리고 경기의 과정, 경기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는 게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거는 차가운 이성의 영역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험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어서 뜨거운 가슴의 영역인 것 같아서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 야구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이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